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결국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경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런 조직에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당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막는 게 정책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전방위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제재 범위를 대폭 넓힌 건데요. 이란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게 호르무즈 불안과 고유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죠. 결국 그 비용은 전 세계 경제로 퍼져나갈 겁니다. 관련 내용은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이 석방됐습니다. 긴급성이 부족하다며 신청한 체포 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또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의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미뤄졌던 집권 2년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대이란 경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부문이 포함됐는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모든 잠재적인 수입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서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100여일 동안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안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이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건에 달하는데요.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2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하지만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자, 이렇게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흘 사이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 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 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면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수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이거를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부문인데요. 이란은 미국의 허세라면서 대비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경제 제재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조달과 석유 수입, 사이버 작전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actions of Treasury and other agencies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활용, 항공을 통한 기술과 현금 이동, 무기의 해운 운송을 제재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압박했는데요.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면서 시계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교류를 중단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시한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생존에 급급한 경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2가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중국 제재 여부였는데요. 이번 제재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즉답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죠.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We are going to hold everyone accountable, and this is economic asphyxiation of this regime.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바꿔 탄압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래를 지원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거라며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을 포함해서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힙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그러나 이번 경제 제재가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 쪽의 반응도 살펴보죠. 이번 제재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허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도 그들의 허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란의 무역국들도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도 미국의 제재는 실패할 거라면서 이란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2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SNS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이에 대해서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뒤에 나온 겁니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도 5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연과 풍선을 이용한 공격을 재개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습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츠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연과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군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의 이야기는 걸러 들을 필요가 있겠죠. 하마스 쪽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하마스의 고위 간부는 SNS를 통해 이스라엘이 연 날리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공습을 가하겠다는 3일간의 말미를 줬다며 폐허 속에 아이들이 날리는 종이 비행기에 맞아 가혹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요.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차 개각식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표면적인 사퇴의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 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정 장관 사의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2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수석 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일방적인 통보인지 정당한 절차인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는지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은 임명권 침해이자 기존 관행이 깨진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좋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자율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이 강제개혁을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 기술자로서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서의 지형을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적 정비를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안 질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을 통해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도 자주 만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는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환한 미소로 손을 맞잡습니다. 김 대표 취임 인사차 열린 상견례 자리답게 대화 초반엔 덕담이 오갔고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대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늘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 그런 인품이 좋으신 그런 또 리더시고 서로 직접 만나서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 등 최근 전국 현안들을 곧바로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등 국면에서 최종령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 의사를 수용한 사례를 언급한 건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김 대표는 20여 년 전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 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미래 대응 기금을 두고도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김 대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 보자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여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민석 대표가 꽉 막혀있던 여야 관계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분야와 함께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한 지출 규모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하청업체를 계열사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하청업체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당 요청 또 냉랭한 여론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수정에 나섰습니다. 정부 수정안의 윤곽은 주말쯤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장애인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 가야 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실거주 인정을 요청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입법 의견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나 같은 시군에서 거처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인 실거주 인정 기간을 늘리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원으로 내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는 차등을 둬서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여당 요청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 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는데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수정안은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빠듯해 국회 논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용산공원을 찾아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용산공원에 집을 지으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조사했더니 집을 지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3명 중 2명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성별로는 여성 66%, 남성 62%가 반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67%로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용산공원 활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용산공원을 찾아 시민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원 개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지 면적을 풍요롭게 확보하는 것이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이 제가 이곳 공원을 손도 못 대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세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의미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영서지방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인천 등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5도, 제주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없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3개월째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거쳐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장 씨의 사촌이 서울에서 2차 실종 신고를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쯤 장 씨의 사촌 동생이 경찰서를 방문했고 실종 사건 접수까지 26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팀 근무자가 장 씨의 사촌 동생과 상담한 후 사건을 접수했고 관할 경찰서인 제주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추정 시신이 잇따라 4구나 확인됐습니다.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이 7만 건인 가운데 실종자 접수 단계에서부터 단순 가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장 씨 사건의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4명째입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종 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 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가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일단 경찰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사건 담당자인 A 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과 당시 보고, 지휘 체계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허위 종결 가능성을 막을 쇄신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 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고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한 달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터진 초유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에 경찰의 자체 쇄신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이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이 됐죠. 경찰의 수사력에는 또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조차 몰랐냐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 불똥이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부디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 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긴급 체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수사 조작의 임의 종결,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기를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상설 수사기구 마련을 거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영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사례 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재판에 넘기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9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특검 성패를 좌우할 윗선 개입 실체 규명. 특검은 출범 10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기소로 연결된 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한 건이었습니다.
수사 초반 검토됐던 반란죄의 경우 기소권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린 재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내란 특검 4개, 김건희 특검 2개, 최상병 특검 2개, 여기에 종합특검도 1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속도를 낸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이미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5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2건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여기에 계엄 종료가 아닌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가 내란의 종료 시점이라는 종합특검 논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두환 때의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이다. 두 개는 법적 성질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점은 직무가 정지될 때 더 이상. 수사 후반부 들어 양 특검이 계속 대립한 부분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법원 판결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도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은 4건이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 종합특검. 일단 목표였던 김 씨 기소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김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관저 이전 관련 혐의입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했고 김대기, 윤재순 등 당시 대통령실 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위원까지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건희 등의 사적 요구로 인하여 국가의 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앞으로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매건 매직 금품 수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더해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 씨가 21g 측으로부터 대가성으로 명품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또 디올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규명까진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인터넷에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검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상태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송치 통보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오랫동안 배회하는 등 계획 범행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A씨는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부터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며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경찰에겐 계획범죄보다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형량을 더 적게 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엄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누리집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외국인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사업 문제로 다투는 부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3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9살 외국인 대학생 A군입니다. A군은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혹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네,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범행을 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흉기에 찔린 A군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9년 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 신분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에도 부모가 사업 문제로 자주 다퉈왔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족과 관련해 경찰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있던 A군의 친형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계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감전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그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례식장 차 와가지고 시신을 이제 싣고 간 거죠. 2분씩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감전돼 있다고 그래요. 샤워하다가. 남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샤워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기계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샤워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시설 없이 기계실 한쪽에 샤워기만 설치된 상태였는데 누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계실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경위와 안전점검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사건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계로 넘겨 안전관리 책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제주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경기도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50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경기 북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물놀이 시설 여자 탈의실에 변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탈의실에 들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라면과 빵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중입니다. 조금만 올려도 바뀌는 소비자들의 선택 속에 식품업계 가격 인상 전략도 제각각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에 산처럼 쌓여있는 라면들.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번 정도 먹어요. 이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서민의 대표 먹거리 라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이 이번 달부터 컵라면 일부 가격을 올린 데 이어 팔도와 오뚜기도 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예고한 업체들의 라면입니다. 컵라면 가격은 5% 넘게 올린 반면 봉지라면 가격은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환율 속 포장재 값이 오른 탓에 어쩔 수 없이 컵라면 가격만 올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거 오르니까 저게 오르고 저게 올랐으니까 이거 오르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오르기 작전을 하고 하는 건지 라면 오르고 나면 아마 또 다른 게 또 들썩거릴 거예요. 빵이든 음료든 마찬가지입니다.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가격 정책에 차이를 둔 것처럼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케이크 가격을 올리면서 단팥빵 같은 이른바 스테디셀러 값은 그대로 뒀고 파리바게뜨도 케이크와 다른 빵의 가격 인상률을 달리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편의점 출고가에 한해 가격이 일부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요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른 서민 음식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직원 주택 대출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성과급의 대출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거액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삼성전자 노사. 당시 합의문엔 낮은 금리의 주택대출도 담겼습니다. 회사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직원에 대해 매매된 5억 원, 전세된 3억 원까지 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금리는 연 1.5%로 25억 원 이하의 국평이 대상입니다. 수조 원에 달할 걸로 보이는 성과급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저리의 주택대출까지 거액의 자금이 풀리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권 아파트값이 또 들썩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과 대출까지 해당 지역에 흘러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집값 과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직원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보너스까지 또 받기 때문에 동탄이나 또 광교, 판교 쪽 주택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던 삼전닉스의 이른바 셔세권 아파트값. 삼성전자의 대규모 임직원 주택 대출이 경기 남부는 물론 서울 동남부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6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30만 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개편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산정 방식 기준은 조합원 분양가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 인가 시한인 다음 달 4일을 열흘여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기사는 전 세계가 직면한 폭염의 시대에 그늘권을 위한 숲 지붕이 뜬다는 내용입니다. 숲 지붕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겨레 신문이 정리했습니다. 나무의 잎과 가지들이 무성한 부분들이 숲 형태로 합해진 걸 숲 지붕이라고 합니다. 나무 지붕이 햇볕으로부터 가려주는 이 땅의 면적인 거죠.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시민의 그늘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선 숲 지붕은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는 보행로의 기온이 없는 것보다 평균 3도쯤,
표면 온도는 최대 10도에서 25도 낮다고 하네요. 미세먼지는 30% 이상, 초미세먼지는 15% 이상 줄이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 습지붕이 많을수록 심혈관이나 호흡기 등 질병 사망률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센 가지치기 때문에 닭발 가로수가 많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9일 그늘 보행권을 도시정책의 기본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목표는 물론 관련 통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6회 공군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이죠. 그런데 각군 사관학교는 핵심 과목 교수진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교수진 충원율은 83%, 공사는 70%에 그칩니다. 공사인 항공우주, 회사인 체육 교수 등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또 교수진의 박사학위자 비율도 최대 70%대에 머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수준 저하에 따라 사관학교 경쟁률은 낮아지고 자퇴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육사 자퇴율은 3.5%였는데 지난해에는 23.3%로 올랐습니다. 입학생들의 성적도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질적 하향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돌파구로 택한 건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민간 교수진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생도까지 유치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방부는 내일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엔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발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했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마운저로 2.5mg 4주분은 약 3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13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에서 스시 자료를 싸게 샀다는 각종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4,155건, 작년 1년간 적발된 1,189건의 3.5배입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비만 치료제를 들여올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회 불법 반입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적발이 전체의 8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싼 가격만 보고 해외 구매에 나섰다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비급여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에 건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8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제 소식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중국에선 일군 발암 물질인 포르말린에 담근 배추 파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됐는지 식약처도 파악에 나섰는데 복병은 배추가 아닌 중국산 포장 김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 있는 농장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대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옆에 놓인 갈색 병엔 포름 알데히드 수용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포르말린이라고 불리는 방부제로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배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썼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폭로한 이 영상은 현지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까지 나서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同时举一反三，组织各地立即开展白菜等易腐蔬菜专项抽检和市场排查。 우리 식약처도 중국산 포르말린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약 2,500톤. 국내 공급이 달릴 때 제한적으로 들여옵니다. 200만 톤 안팎인 연간 배추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병은 포장김치 완제품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53만 톤을 생산하고 31만 톤은 수입했는데 사실상 중국산이 100%였습니다. 하필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열린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맞물려
주최국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 신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 4천 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에 79만 4천 건과 비교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약 10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전장인 연방 상원선거 판세가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면서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의 상원 탈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35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격전지는 알래스카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4개 주에서 텍사스와 아이오와까지 포함한 6개 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텍사스는 미국 보수 진영의 아성으로 불리는 곳이고 아이오와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비가 내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열대야가 지속한 가운데 소나기까지 가세하면서 습도가 잔뜩 높아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9도로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지나는 인천 등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고요. 오늘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동부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 충남과 남부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주의보도 이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1도, 제주와 여수도 26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5도, 포항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확대하면서 기온도 다소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빗길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